2013년 6월 어느 오후 미국 워싱턴주 벨링햄 근처에 사는 두 어머니 헤더 백스트롬과 메릴리 앤더슨은 아이들을 데리고 버치 베이 워터슬라이드 워터파크에 놀러갔다. 그들이 평범한 대화를 나누던 중 그 대화가 30년 전 커뮤니티를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살인사건을 풀어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사건은 무엇이었고 두 여성의 대화가 어떻게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자. 그 사건은 1989년 추수감사절에 발생했으며 18세의 맨디 스타빅이 대학에서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가던 중 위문의 실종을 당한 것이었다. 3일간의 끊임없는 수색 끝에 당국은 맨디의 나체 시신을 그녀의 집에서 약 6km 떨어진 녹색 강둑에서 발견했다. 처음에는 당국이 맨디가 익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목 뒤에 상처가 있어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희생자의 몸에서 정액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맨디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녀의 시신이 강에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당시 DNA 기술은 아직 발달되지 않아 수사가 매우 어려웠다. 당국이 18세 소녀의 몸에서 남성 DNA 증거를 식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수사관들은 30명의 남성에게서 DNA 샘플을 받아 일치하는지를 찾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샘플도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와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처음에는 이 사건을 연쇄살인 사건과 연결지었지만 범행 수법의 차이로 인해 결국 이를 배제해야 했다. 그렇게 수사는 점차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많은 날, 달, 해가 지나도록 맨디의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미해결된 질문들 속에 묻혀 있었다. 작은 마을 아크맨은 긴장과 의심에 휩싸였다. 그들은 이웃 중 누군가가 젊은 학생의 비극적인 죽음의 배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아마도 맨디의 죽음은 헤더 백스트롬과 메릴리 앤더슨이 우연히 마주치지 않았다면 영원히 미제로 남았을 것이다. 2013년 6월 두 수요 중인 어머니 헤더 백스트롬과 메릴리 앤더슨은 다른 어머니들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워터파크에 갔다. 헤더 백스트롬과 메릴리 앤더슨은 둘 다 맨디가 학생이었던 마운트 베이커 고등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그날 맨디 스타빅의 유명한 사건을 포함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여름 오후의 대화가 거의 30년 된 미해결 사건을 재조사하는 열쇠가 될 줄은 몰랐다. 맨디의 사건에 대해 논의하던 중 메릴리는 그룹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녀가 맨디를 죽인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팀 베스라는 남자였다. 헤더는 메릴리의 폭로를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 이유는 그녀가 오랫동안 팀 베스가 젊은 소녀의 비극적인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의심해왔기 때문이다. 그들의 의심은 점차 두 사람이 마운트 베이커 고등학교의 선배였던 팀 베스에 대한 불안한 기억을 떠올리며 진실에 가까워졌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팀 베스의 가족 집과 맨디의 집은 같은 거리에 있었다. 게다가 그녀가 사라진 날 저녁에 달리던 경로는 그의 집 바로 옆을 지나갔다. 헤더와 메릴리가 팀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믿는 이유는 그들 자신의 팀과의 부정적인 경험에 기초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헤더는 15세 때 불안한 경험을 회상했다. 당시 그녀와 팀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작은 차에 타고 데어리 퀸에 가는 길이었다. 차가 작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 모두 가까이 앉아야 했다. 그 기회를 이용해 팀은 헤더에게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고 속삭이며 펜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문질렀다. 이 사건은 헤더를 깊이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메릴리는 팀과의 인연을 설명하며 그가 그녀의 남편의 친구였다고 말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없을 때 팀은 갑자기 그녀의 문을 두드리며 전화를 사용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번호를 누를 때 메릴리는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메릴리는 팀이 그 시간에 그녀의 집에 오려고 핑계를 댔을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한 후 팀이 즉시 떠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그는 몰래 그녀의 침실에 들어와 낭만적인 관심을 고백하며 노골적으로 그녀와 성관계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대담함에 화가 난 메릴리는 단호히 팀에게 그녀의 집을 떠나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완강히 머물렀다. 메릴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자 팀은 마지못해 떠났다. 오랫동안 팀이 맨디의 성폭행 가해자라고 의심했지만 두 사람 모두 그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했다. 그러나 그들의 만남과 논의 후 헤더와 메릴리는 팀이 그들 둘에게 비슷한 행동을 했다면 다른 많은 여성들도 그의 희생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결국 그들은 용기를 내어 함께 경찰에 의심을 신고했고
이를 통해 오래된 사건의 끔찍한 진실을 밝혀냈다. 헤더와 메릴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사건을 재평가했으며 30년 전이 DNA 전수조사에서 팀 베스가 타액 DNA 샘플 제공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다. 게다가 팀은 맨디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6주 만에 그의 여자친구 지나 말론과 결혼하고 이웃을 떠났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겨우 20대 초반의 나이로 결혼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팀이 소녀의 비극적인 죽음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그의 현재 거주지를 방문해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맨디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팀은 그녀를 모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크메의 모든 사람들이 맨디와 그녀를 둘러싼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거짓말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더욱이 팀의 집과 맨디의 집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그들이 같은 학교에 다녔다는 점은 그의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경찰의 팀에 대한 의심을 굳힌 것은 그의 태도였다. DNA 샘플을 요청받았을 때 팀은 당국에 대한 신뢰 부족을 이유로 격렬히 거부했다. 팀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경찰 수사에 약간의 장애가 되었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DNA 샘플을 얻을 기회를 조용히 기다렸다. 불행히도 팀은 매우 교활한 사람으로 입증되었으며 항상 장갑을 끼고 직장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이는 경찰이 그의 DNA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경계심과 노력을 보여주었다. 팀의 약점을 이용하기 위해 경찰은 그가 일하는 빵집을 방문해 그의 상사인 킴 웨이너의 협조를 구해야 했다. 처음에 킴은 경찰이 맨디의 사건을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단호히 거절했다. 그녀는 경찰이 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HR에 문의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경찰이 맨디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킴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또한 살인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원했기 때문에 즉시 협조하기로 동의했다. 킴은 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경찰을 돕고 싶다.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 나서서 도와주기를 바랄 것이다. 맨디의 어머니가 그녀의 딸의 살인범에 대한 진실을 아는데 위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돕고 싶다고 말했다. 그 후 팀 베스가 일터에서 보인 모든 제스처는 웨이너에 의해 면밀히 관찰되었다. 그녀는 그가 사용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경찰이 그것에서 DNA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그녀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팀은 며칠이 지나도 어떤 취약점도 드러내지 않았다. 사건이 또 다른 막다른 길에 다다를 것처럼 보였을 때 약 3개월 후 킴은 팀이 냉장고에서 플라스틱 컵에 든 코카콜라를 마시고는 소다캔과 플라스틱 컵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가 떠나는 것을 보고 킴은 재빨리 쓰레기를 뒤져 소다캔과 컵을 회수한 후 그것을 그녀의 책상 서랍에 숨겼다. 그녀는 팀이 자신이 한 일을 알아차리지 않기를 바랐다.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쥔 수사관들은 즉시 컵을 테스트해 보내었고 예상대로 법의학 전문가들은 그 컵에서 회수된 DNA가 맨디 스타빅의 시신에서 발견된 DNA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결정적인 증거에 직면한 팀 베스는 2017년 12월 12일 빵집 주차장에서 경찰에 의해 납치, 강간 및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 재판 중 팀 베스는 맨디와 낭만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했지만 살인은 강력히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그들의 성관계가 합의된 것이며 강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의 정자가 그녀의 몸에 사망 2일 전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팀의 전 부인과 남동생은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언을 제공했다. 팀의 전 부인은 그가 체포된 직후 즉시 이혼했으며 팀을 여성을 비하하고 통제하려 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즐기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팀이 그의 친모를 강압하여 거짓 진술을 하게 하고 10년 전에 사망한 그의 아버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팀의 남동생인 톰 베스는 팀이 그에게도 18세 소녀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압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2019년 5월 24일 배심원단은 팀 베스를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최고 32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팀이 계획된 살인으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신형을 구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맨디의 살인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정확히 30년이 걸렸습니다. 맨디 스타빅 사건은 티모시 베스에게 정당한 형벌을 내리고 거의 30년이 기다림 끝에 피해자에게 정의를 가져다준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고급 DNA 기술은 증거 보존과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수사관들의 인내와 결단력,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력이 차가운 피해 살인자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댓글 섹션에 공유해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Jessica Kumala Wongso dinyatakan dibuka dan terbuka untuk umum. Duduk. 2016년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가장 큰 쇼핑몰에서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국가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인은 27세의 제시카 웡소로 밝혀졌으며 그녀는 잔인하게도 커피 한 잔으로 가장 친한 친구를 독살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까요? 이번 사건을 깊이 파헤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제시카 웡소와 미르나 살리히는 모두 인도네시아 출생으로 호주 시드니의 빌리 블루 디자인 대학에서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학업을 마친 후 미르나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고 제시카는 호주에 남아 뉴사우스 웨일즈 앰뷸런스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제시카가 호주에 머문 7년 동안 그들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나중에 제시카가 인도네시아로 돌아오면서 그녀는 옛 친구들과의 재회를 열망했습니다. 특히 학교 시절의 절친 미르나와의 만남을 고대했습니다. 두 소녀의 감동적인 재회를 기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미르나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날이었습니다. 2016년 1월 6일 미르나 살리히는 제시카와 자카르타에 붐비는 그랜드 인도네시아 쇼핑센터의 올리비에 카페에서 만날 준비를 하며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5시경에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점은 제시카가 약속 시간보다 90분 일찍인 오후 3시 32분에 만남 장소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카페에 도착한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고 입구 근처의 테이블에 앉았다가 갑자기 자리를 떠났습니다. 약 40분 후인 오후 4시 14분경 제시카는 3개의 가방을 들고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카페 주변을 서성이다가 이번에는 화분 뒤에 있는 은밀한 테이블을 신중히 선택했습니다. 자리 잡은 후 제시카는 카페의 감시 카메라를 바라보며 천천히 3개의 가방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후 제시카는 즉시 카운터로 가서 칵테일 2잔과 아이스 커피 1잔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 시간까지 30분 이상 남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음료를 주문했을까요? 10분 후 서버는 제시카의 테이블에 음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제시카는 3잔의 음료를 가방으로 덮고 다시 한번 카메라를 응시하며 음료가 완전히 가려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시카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음은 거의 확실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계획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5시 16분경 제시카의 두 친구 미르나와 주이타가 만남 장소에 도착했고 모두가 다시 만난 것에 기뻐했습니다.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미르나는 제시카가 미리 주문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맛이 좋지 않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녀는 제시카에게도 마셔보라고 제안했지만 제시카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르나는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과 다리가 떨리고 지속적인 기침을 했습니다. 친구의 상태가 악화되자 주이타는 카운터로 달려가 커피에 대해 직원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상황을 설명하기도 전에 미르나는 입에 거품을 물고 모든 사람의 놀란 눈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카페 직원들은 패닉 상태에서 미르나를 아부디 왈루요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운한 젊은 여성은 같은 날 오후 6시에 사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사후 검시와 관련된 금기가 있지만 경찰은 독극물 중독을 의심해 미르나의 가족에게 절차를 허락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희생자의 아버지 에디 살리힌 씨는 딸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은 지 4일 후인 2016년 1월 10일에 검시 절차를 허락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미르나가 사망한 지 약 70분 후에 첫 번째 검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검시에서야 그녀의 위에서 청산가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미르나의 위와 그녀가 마신 커피에서 청산가리가 발견된 것과 카페의 CCTV 영상에 찍힌 수상한 행동들로 인해 제시카 웡소는 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독극물이 작용하여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킬 때 감시 카메라를 통해 본 제시카의 차가운 만족스러운 미소는
조사관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겪는 고통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6년 1월 30일, 제시카는 계획적인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그녀의 친한 친구 미르나 살리인의 죽음 뒤에 숨겨진 동기와 상황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르나의 죽음 뒤에는 제시카에게 해주었던 연애 조언이 있었습니다. 예비 재판에서 제시카는 미르나가 호주 남자친구 패트릭 오코너와의 결별을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무례한 행동과 약물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미르나는 내가 미래가 없는 그런 패배자와 데이트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제시카는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제시카가 친구의 가혹한 말 때문에 미르나를 해치려고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친구의 결혼과 행복에 대한 질투가 제시카를 범죄로 이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제시카는 2014년 말에 남자친구와의 결별로 여전히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제시카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4차례 자살을 시도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았고 동료와 상사를 협박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호주 당국은 제시카의 전 남자친구가 그녀의 감정적 불안정성과 통제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는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제시카 왕소의 심리적 불안정을 강조하는 데 충분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수개월의 법적 절차 끝에 자카르타 법원은 제시카 왕소에게 의도적인 살인 혐의로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판결을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부당하고 편향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카는 판결을 들은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살인 행위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변호 과정에서 제시카의 변호사들은 커피에 들어간 독극물의 양이 적어 그것이 미르나의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죽음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미르나의 몸에서 발견된 독극물의 양이 300mg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이 논리를 즉시 기각했습니다. 제시카 왕소가 사이아나물 커피로 절친을 독살한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이 악명 높은 사이아나물 커피 사건은 여전히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이야기는 아이스 콜드, 살인, 커피, 그리고 제시카 왕소라는 제목으로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결국 범인은 마땅한 처벌을 받았지만 무고한 피해자의 고통과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제시카가 자신을 깊이 아껴주었던 친구의 목숨을 차갑게 앗아가고 법정에서 아무런 후회나 회한 없이 미소를 지은 이유를 아무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제시카와 같은 복잡한 과거와 불안정한 심리를 가진 살인자를 더 이상 양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 섹션에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좋아하고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